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오늘은 가계 주머니 사정에 관련된 인터뷰 2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바로 국민 부담률 얘기입니다. 세금, 연금 같은 이런 비용들인데요. 공짜가 아니죠. 다 국민들이 부담합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인데요. 국민 부담률이 커진다는 말, 바꿔 말하면 국민들의 주머니가 그만큼 얇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소비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이 자료 발표한 납세자연맹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역시 가계 지출에 관련된 내용 중 두 번째 인터뷰는 통신비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요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아니다, 이통사만 배가 불렀다, 이미 통신비 부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워 보였는데 접점이 보입니다. 바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면 무슨 일인가, 무슨 내용인가 좀 갸우뚱한데요. 소비자와 기계의 직거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신 요금도 낮춰주고 단말기 가격도 낮춰준다라는 말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따져보겠습니다. 생생 장바구니, 오늘은 야간 버스 투어 및 더위를 잊은 장바구니 물가 정보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국민 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좀 뜯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 사회 공적인 자금인데요.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많이 낼수록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이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전년에 비해서 1%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OECD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분석치를 내놨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 연금 같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많이 거둔다, 이런 의미인데 뭐 많이 걷어서 또 잘 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면 조금 재고해 봐야겠죠. 이 조사를 진행하고 또 자료를 발표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 부담률 사상 최고치, 관심이 높은 기사였습니다. 일단 국민 부담률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이게 높아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우리 국민들이 한 해에 내는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를 더하고, 네. 그리고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네네. 이런 사회보험료를 다 더해가지고, 네네. 한 해에 국민 총세산 GDP로 나눈 비율이 국민 부담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공적 비용을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하고 내는 돈,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이 뭐 사상 첫 26% 돌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난해에 이제 국세로 이제 한 242억, 지방세로 75억 해서 조세로 318억이 거쳤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회보험료로 한 112억 해서 318조 원이 거친 거고요. 네네. 한 430억이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GDP가 1,637억입니다. 나누면은 한 26.3%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보다 사실 2015년보다 1% 정도 상승했고 최고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선진국에 없는 이제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부담금, 네네. 수도요금에 붙는 뭐 물이용 부담금, 네. 이런 건 선진국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담금이 한 9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1년에 한 20조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더하면은 한 2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미국보다 사실상 국민 부담률이 높고 네. 스위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318조 원 정도, 억이 아니라 이제 조로 저희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한 318조 원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IMF 이후에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매년 사실 사회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랐고. 네. 전체적으로 도서 수입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최근 2년간 네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세금을 줄인다고 한 정부까지도 살펴봤더니 사실상의 국민 부담률은 가파르게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세 수입 318조, 사회보장 기여금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이죠. 112조, 430조 여기다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각종 분담금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통계가 이게 개인 자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신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올해 12월 달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우리 납세연맹에서 정부 부처에 일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미리 한 5개월 정도 일찍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자, OECD 자료 플러스 또 정부 각 기관의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전년 대비 1%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얘기만 들으면 뭐 그렇게 올랐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돈으로 바꿔보면 상당하다고요. 작년에 1637조가 이제 GDP이기 때문에 1%면 16조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2015년 대비 한 37조가 정세가 됐는데. 네네. 그 중에서 사실상 뭐 GDP 증가율보다. 네. 더 많이 뭐 정세된 것이 뭐 16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늘어나는 비중 자체도 큰데 이렇게 국민 부담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법인세에서 한 7조 정도. 네. 전년 대비 한 15%가 증가했고, 네. 소득세도 거의 24조에서 11.3%, 근로소득세도 한 4조 정도, 그리고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보통 GDP 증가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네네. 그런데 거의 두세 배 정도의 세금이 더 증가됐다.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해지고, 네. 국가는 굉장히 호주머니가 굉장히 두툼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초과세수 증가분 지금 올해도 세금이 잘 거치고 있다. 그래서 재원 마련 걱정 마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길게 봤더니 국민 주머니랑 좀 비교해서 볼 만한 이유가 되는군요. 이런 증가율을 봤더니 OECD 평균보다도 13배나 높다 이렇게 분석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조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이 이제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낮습니다. 네, 세금 덜 내는 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한 2015년 기준으로 한 9% 정도 적게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네.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해서 지난 한 15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 OECD 평균 같은 경우는 한 15년간 0.3%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15년간 3.8%에서 13배나 네. 엄청나게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의료비라든지 사회교육비라든지 뭐 개인연금 부담이라든지 네네. 지출은 그대로인데 네. 오히려 물가는 오르고 세금만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니까 국민들은 네. 살기가 팍팍해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엄청난 돈이 국가로 들어가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서 실제적으로 복지로 돌아왔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네. 중간에 우리 최순실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엄청난 돈이 새버리니까 네네. 국민 입장에서는 완전히 손해죠. 네. 자, 이게 뭐 소득세 증가분만 좀 보겠습니다. 뭐 법인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러 정부의 성향을 뛰어넘어서 소득세는 계속 증가했는데 누진세 효과도 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소득세는 이제 물가 인상을 반영을 안 합니다. 네. 물가가 2% 올랐다 그러면 봉급이 2% 오르면 실질임금은 제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세금은 봉급이 2% 올란 걸로 보아가지고 세금을 걷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네. 누진세 가처분 구간이 한 단계 뛰어버리면은 네네. 종전에는 한 15% 정도 세율이 적용되다가 네.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세율이 이제 한 24%로 이렇게 뜁니다. 네. 그래서 이중적으로 오히려 실질임금을 안 올랐는데 세금은 국가에서 더 걷어가니까 네. 이렇게 세금이 실제적으로 많이 정세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인상률만큼 월급이 올라도 사실상 월급이 오른 게 아닌 셈인데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면 제일 우려할 만한 점이 돈 결국 안 쓰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도 안 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 계층의 노조가 없다든지 이런 데는 봉급이 거의 10년간 지금 정체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계시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뭐 담배세라든지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힘든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송파세모녀 방지법 이런 얘기도 나와서 여러 가지 부담 경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복지 확대, 증세 이런 논쟁이 아주 뜨거운 시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 슈퍼리치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증세 논의 방향성은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부자 정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국민들은 다 자기가 세금을 내긴 싫어하기 때문에 부자가 내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기 힘듭니다. 지하경제 비율이 한 26%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부자 4명 중에서 1명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도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불공정한 우리가 세제를 그대로 두고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 즉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을 통해서 정치하는 규모가 한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담배세 인상이 한 해에 지금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사실 서민들이 오히려 더 세금을 많이 정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이제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굉장히 듣기는 좋지만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복지가 늘어나면은 그 재원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민들이 저소득층이 자기 소득 대비해서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평한 세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서민들의 부담은 줄여야 된다. 이건 뭐 소득을 좀 올려줘서 바로 소비로 지출을 이어지게 한다라는 논리에서도 사실 많이 지지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장님 이거 어떻게 좀 구조적인 문제 같거든요. 어떤 방향에서부터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구조적으로 복잡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조세 공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가 투명해져야 됩니다. 즉 지하경제 비율이 낮아야만이 그런 가세 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투명한 사회, 부패 없는 사회 또는 모두가 세금을 공정하게 낼 수 있는 지하경제 를 줄이는데 정치가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결국은 뭐 정부의 생산성, 즉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아주 효율적으로 제대로 좀 그 목표 혹은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가장 기본이죠.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될 때 선진국처럼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복지로 많이 돌아오게 되면은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거죠. 특히 사회적인 약자로 이렇게 세금 지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 불평등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총괄에서 발표해 주신 이 국민 부담률도 사실상 서민 계층에서 더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든 것은 이 많은 세금을 부자들이 다 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재산이나 소득이 적인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제대로 걷어져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된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주시고요. 특히 앞서 인터뷰한 세금, 이 관련해서는 항상 뜨겁죠. 이야기 한쪽만 들어보면 굉장히 편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조망해 보면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세금을 올리자 내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걷고 있는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의 문제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들어봤는데요. 이 의견도 좋고 이어지는 인터뷰에 대한 의견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도 역시 가계 지출과 관련된 통신비 얘기인데요. 내가 내는 통신요금 얼마인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세서 받아봐도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어떤 항목도 많고요. 할인도 잘 모르는 갸우뚱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요금제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도 복잡한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와 데이터 소량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편 요금제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편 요금제는 지금 이용하는 요금제보다 훨씬 싼 가격입니다. 통신사들은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본 요금 인하 때도 그랬죠. 이 요금제라는 건 어떤 영업 혹은 사업의 영역인데 정부가 너무 나서서 간섭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 실제로 어렵다라는 현실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도 역시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는 부분인데요. 단말기 판매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서 요금 인하로 유도하겠다라는 정부 방침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뒤이어지는 인터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7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2대12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나온다. 여러 번 예고돼 있긴 한데요. 지금도 집값 상승세 때문인지 부동산 대책 또 하나 나올 수 있다고요, 먼저? 네, 지난번에 6.19 부동산 대책 내놨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물이 아예 싹 사라지는 이 풍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8월에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서 빠르면 이번 주에도 이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대책에는 서울 강남 등을 이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이런 거 금지되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LTV와 DTI가 지금은 청약 조정 지역에 한해서는 60% 그리고 50%인데 이게 한 40% 정도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도가 높은 대책인데요. 지난 6.19 대책에서도 사실 이 규제가 검토가 되긴 했는데 자칫 부동산 시장에 찬물 끼얹어서 전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좀 빠졌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주택거래 신고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 그리고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또 6억 원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계획을 밝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2015년에 폐지가 된 건데 이렇게 신고제로 하면 아무래도 투기 수요를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당장의 상승세에 대한 좀 대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예대금리차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꽤 벌어졌다고 하는데 은행 실적은 좀 좋아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싸게 돈 받아다가 비싸게 빌려줄수록 은행은 남는 장사인데요. 네. 결국 이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질수록 은행 수익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6월 예금은행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이를 보니까 2.27%포인트였는데요. 네. 이게 2015년 3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했는데 예적금 같은 데 주는 수신금리는 0.02%포인트 떨어져서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가 벌어진 건데요. 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들이 몇 년 만에 최대 실적 이렇게 냈는데 이게 다 이자 장사를 잘한 덕이었습니다. 예, 은행은 웃고 있겠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좀 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네, 6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니까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3.22%였습니다. 전월리비로 보면 0.04%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사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4월에는 부합을 보였다가 5월에 다시 올랐는데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꺾인 겁니다. 뭐 주담대 금리뿐만 아니라 뭐 집단대출, 보증대출 그리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하락해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0.06%포인트 내렸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담대 금리의 지표로 이제 활용이 되는 5년짜리 은행채 평균 금리를 보니까 2.08%였는데 전월 대비로 0.04%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네. 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네요. 이런 상황인데요. 네, 한국은행이 뭐 정기적으로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되면 통화 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지난 6월 12일에 이제 이주열 한 총재가 그날 창립기념일이었는데 기념사 통해서 이제 인상 가능성 한번 시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통화신용 보고서에서도 이거를 좀 확인해 준 셈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전제가 있기는 한데 지금 뭐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니까 시장에서는 인상 가능성에 아무래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용 보고서를 보니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폭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반기 뭐 신규 분양이라든가 입주 물량 늘어나고 또 지금 주택가격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 높잖아요. 뭐 그런 이유가 큰데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에 분양된 아파트 입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금 대출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고요.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뭐 사상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그 기록을 깰 만큼 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노력 기울이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 기조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국내 금리까지 오르면 이제 대출받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보니까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36조 5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특히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 보니까 2분기에 17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1분기에 5조 9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3배에 달하는 규모인 거죠. 네. 자, 수출이 늘면 생산과 투자가 늘고 또 따라서 일자리도 늘 것이다. 이런 얘기 늘 반복되어 온 건데 그 효과를 들여다봤더니 좀 별로라고요? 네, 이것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수출을 10억 원어치 하면 지난 2000년에는 15명의 취업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2005년에는 10.01명으로 줄었고 2010년과 2014년에는 각각 7.6명, 7.7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수출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같은 기간 또 수출 한 단위가 유발한 국내 부가가치 크기도 0.6에서 0.55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연계성이 떨어진 거는 뭐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이렇게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게 주로 반도체였잖아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설비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고용 증대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현지 생산을 확대해서 국내 생산이나 고용 여력이 좀 줄었고요. 선박도 이제 최근에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선박 건조로 이어지는 2019년 이후에나 뭐 생산과 고용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이렇게 낙수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그 낙수 효과의 반대 의미로 불리죠. 분수 효과에 기반한 지금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군요. 상장사들의 보유 현금은 어떻습니까? 늘 뭐 현금 쌓아놓고 안 쓴다 뭐 이런 걸로 좀 도마에 오르고 있긴 한데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에서 72개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1분기 말 기준으로 총 115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게 5년 전에 2012년 말에는 75조 2천억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115조 2천억 원으로 40조 원 가까이 늘었고 올 들어서도 3개월 만에 6천억 원 가량 불어난 겁니다. 2012년 말과 비교해보면 무려 54% 증가한 건데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또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단기 금융상품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현금성 자산이 늘었다 그러면 재무 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만큼 투자 안 하고 돈 쌓아뒀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가장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어딘가 봤더니 역시 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였는데요. 1분기 말 기준으로 27조 5,600억 원가량을 보유해서 이 조선해상 72개사 현금성 자산의 무려
54%를 차지했습니다. 네. 2012년 말과 비교해보면 한 47% 정도 늘어난 겁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이 부동산 추가 대책 가능성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내놨었는데 그 후에도 집값이 급등했던 기억이 그렇죠. 여전히 있고 그래서 더 이제 심리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을 더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데 계속 브레이크만 밟아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또 가구들의 여러 가지 소득에 따른 효과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수출에만 힘을 주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앞선 뉴스에 나왔는데요. 관련된 얘기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준비했습니다. 가구당 통신비 부담이 크다. 대선 때 대부분의 후보들의 공약이었죠.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료 인하 얘기도 있고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싼 통신요금의 원인을 복잡한 유통구조 탓이다. 이렇게 본 게 바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고요. 그걸 해결하게 되면 통신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 고객 혹은 이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결과 때문에 주장되는 겁니다. 정부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제도는 곧 시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 나오고 있죠. 어떤 제도이고 또 주로 변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효과는 어떤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문용입니다. 네, 단말기 완전 자급제. 언뜻 보면 고객들이 알아서 단말기를 만들어 쓴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좀 용어가 잘 와닿진 않아요. 이 제도 뭐고 또 기대되는 효과는 뭔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그 TV와 유료 방송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TV를 구매하거나 TV를 이제 구매할 때 인터넷이나 양판점, 백화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IPTV를 볼지 아니면 지역 케이블을 볼지 위성 방송을 볼지 이제 선택해서 설치하는데요. 네. 이제 그것처럼 이제 현재 스마트폰은 사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 스마트폰을 함께 통신 서비스와 함께 구매하고 맞습니다. 묶여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TV처럼 스마트폰대로 이제 소비자가 편한 곳에서 이제 구매하고 통신 서비스는 이제 이통 3사를 쓸지 또 최근에 이제 알뜰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알뜰폰을 쓸지 이제 골라서 유심칩만 구매해서 스마트폰에 끼워서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노트북을 초고속 인터넷이랑 같이 안 사듯이 네. 이건 이제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구매하고 통신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대로 따로 분리해서 유통하자는 거. 산지 직송 개념처럼 유통 단계를 줄이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정부가 나서서 기본료 인하해라. 여러 가지 네. 또 저렴한 요금제 내놔라. 이래서 업계에서는 왜 시장 영역에 정부가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상황인데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서 완전히 이제 판매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고 자유롭게 뭔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네. 사실 어떻게 통신 요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실상 시장이 너무 이런 부분에서 고착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신 요금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스마트폰 네. 구입하실 때 LGU 플러스, KT, SKT 이런 것들을 고르면서 함께 묶여져 있었는데 이게 분리가 됩니다. 기계는 기계대로,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이게 핵심일 텐데 예. 그렇다 보면은 사실 무게중심이 제조사로 옮겨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네. 과연 통신사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네. 있을까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해외 나가시면 환불 요금을 내고 유심을 구매해서 쓰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이럴 경우에 보면은 위약금이 없고 네. 또 내가 써야 할 만큼 구매해서 쓸 수 있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약정이 묶이지 않고 매달 사용량에 따라서 또 변화해서 새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현재 한국을 보면 이통 3사가 이런 식의 환불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신형 단말기로 모객을 하면서 이 통신과 단말기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더 비싼 후불제 요금제를 유도하고 네. 또 24개월 약정을 묶음으로 판매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 또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약 8조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 여기서 발생한 비용도 다 소비자한테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의 판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와 함께 어쨌든 이런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쓸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그 위약금도 크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단말기 마케팅을 통해서 요금제 경쟁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3사가 똑같은 요금제를 내놓고 네. 더 비싼 요금제를 유도하는 마케팅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면 통신비가 6,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저렴해질 거다. 이런 네. 분석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예,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제조사 같은 경우도 그전에 좀 이 구조에서 사실 고가폰만 좀 판매하는 어떤 이득을 보고 그렇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사실은 싼 제품을 만들고 네. 좀 그렇게 경쟁에 나설까 약간 그런 회의감도 들거든요.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구조가 워낙 강고하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통 대부분 구매할 때 통신사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매하시는데 그렇죠. 가서 단말기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의 삼성이나 애플, LG폰 정도만 판매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런 식의 판매 형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스펙을 가진 단말기 등이 네네. 좀 다양하게 유통될 수 있는 채널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TV 시장을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 삼성, LG전자의 TV가 다양한 라인업의 다양한 스펙들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결국에는 중국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TV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되는 TV까지 직접 구매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유통 체험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결합 판매로 인해서 이 판매점들이 단말기 한 대를 판매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판매 장려금을 받습니다. 네. 이런 판매 장려금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이런 장려금을 주는 단말기들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소비자들이 갔을 때 이 단말기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소비자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한 달에 5만 원, 얼마만 내시면 5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네. 이렇게 할인 받으셔가지고 그런 식의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네. 소비자의 선택권이 또 침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들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돌려주고 또 다양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네. 구조를 단말기에서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완전 자급제가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정말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네. 저도 이렇게 핸드폰 사러 가면 잘 설명해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카드를 쓰고 2만 원이 거기서 다시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 단순한 그렇죠. 구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집토끼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구조에 고객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풀어놓겠다. 다양하게 네. 하겠다 얘기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 작은 방식으로 유통하는 영세상인에게 유리하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그 많은 대리점들이 이제 다 어떡하냐. 그 사람들 길거리에 앉아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통신 판매점이 전국에 약 2만 5천 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2만 5천 개 엄청나네요. 예. 네. 편의점이 한 3만 개 정도 되고 치킨점이 한 2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숫자하고 같다는 거니까 사실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다. 네. 지금처럼 과잉된 대리점 판매점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파 사용료나 주파수 비용 개원이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입이 돼서 네. 유통 시정이 좀 합리적인 숫자로 좀 조정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점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 보고요. 네. 또 사실 지금의 유통점들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 4조 원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 5천만 국민들이 1.1개의 통신 계정을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 4조 원이라는 비용이 거의 의무적으로 국민들이 내고 있는 그 통신비의 준도세처럼 붙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그게 적합하냐 이런 거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이제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라고 네. 이제 저희는 보여지는 거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의 구조정도 함께 가계통신비 그런 비용을 통해서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준조세라는 비유도 표현도 해주셨지만 사실상 네. 이 통신은 이제 필수제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 다변화와 가격이나 정책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목표는 다들 동의합니다. 뭐 섣불리 네. 목표를 부정하기는 어렵죠. 이 통신비 네. 부담 줄여야 된다. 뭐 여러 이 단체나 여러 뭐 업체들이 다 동의는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혹시라도 네. 해외에서는 좀 더 좋은 사례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네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약 6년 전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통 3사가 독과점을 하고 또 단말기 결합 판매 비율도 80% 정도 되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이게 뭐 제4위통과 5위통을 설립하고 또 사실상 자급제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1인당 45,000원이었던 통신비가 한 23,000원까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또 근본적으로 다른 해외 사례를 살펴보다 보면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95% 이상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가 결합 판매하고 있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상당 수준 결합돼 있군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합돼 있네요. 그렇죠. 예, 한국처럼 대부분의 국가가 사실 선불요금제, 후불요금제가 반반 정도, 즉 자급제 비율이 다 절반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우리나라처럼 제도적으로 이거를 일부러 끊어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선불요금제, 그러니까 결합 판매와 자급제 판매가 경쟁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확장하고 소비자 편익도 높아진 네. 뭐 그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양한 나라에서 이미 사례로 결과적으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네. 한국 시장에서는 이 통신 대기업들과 그 단말기 제조 대기업들이 결탁해서 이미 뭐 이 시장 자체를 자율적으로 어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자급제 시장으로 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인위적으로 쪼개질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복잡한 구조 혹은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결단, 지금은 이런 제도적 실행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장마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폭염도 계속되고 있지만 또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주한 여름인데요. 또 농산물 또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주는 코너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정말 한여름 8월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후끈 찌는 느낌인데 네. 굉장히 덥죠. 자, 그렇죠. 여름이 좀 더 더워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에어컨도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여름 이겨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기상청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 날씨가 평년보다 다소 덥다고 하고요. 아, 네. 8월은 국지적으로 꽤 비도 많이 내리겠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날도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더워지니까 정말 에어컨 안 트는 곳이 없고요. 전기요금도 아주 첨예한 시사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걱정 안 되세요? 아, 저도 참 이번 달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네네. 지난해 말에 전기요금 누진세가 꽤 완화되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이걸 하루 내내 에어컨을 사용하면은 훨씬 많은 요금이 전기요금 폭탄을 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온도를 22도로 보았을 때 네. 온도를 1도씩 올릴 때마다 전력 사용량이 4.7%씩 낮아진대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26도로 맞춰놓으면 전력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20%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온도 조절만 잘해도 전기료 부담 줄어든다라는 팁 알려주셨고요. 뭐 집마다 에어컨 두기보다는 선풍기 좀 잘 활용하면 또 절약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강풍으로 계속 틀어놓는 것보다는 선풍기랑 함께 틀어놓으시는 게 더 좋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3배 더 빨리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30%나 에너지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이건 집에서 사용하는 방법 하나 더 있는데 네네. 냉방 기능과 에어컨에 보면은 송풍 기능이 또 있어요. 네네. 이거를 번갈아 사용하시면은 전기를 덜 쓰면서 시원하게 여름 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저처럼 이 몸이 금방 차가워지는 분들이라면 네. 송풍 기능 활용하시면 냉방병도 안 걸리고 좋더라고요. 예, 꼼꼼한 이 에어컨 또 알뜰 살림 정보까지 전해주는 생생 장바구니 정말 장바구니 정보네요.
되겠네요. 네. 저도 팁 하나 드리면 이 냉방보다 제습을 네. 좀 틀어놓기만 해도 사실 무더위에는 조금 더위를 견디기 좋으니까 알뜰살뜰하시고요. 이렇게 덥다 보니까 밤에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밤에 동네 산책하시고 밤에 공원 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네. 그런 소식 없나요? 네, 마침 8월 5일 여수에서 낭만버스라는 게 운영 시작되는데요. 낭만버스요? 네, 밤바다 하면은 이제 여수 밤바다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노래가 있잖아요. 여수 네, 밤바다. 네. 오늘 노래도 듣고 가네요. 기존에 이미 야간 시티 투어 버스가 있었는데 네. 이것에 더해서 새롭게 낭만 버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네네. 주요 관광 지점을 운영해서 접근성을 높여주다 보니까 네. 여수 여행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남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휴가 맞아서 가신 분들 밤에 좀 버스도 시원하잖아요. 이 시원한 버스 타고 또 좀 덜 더운 밤에 여행 가면 참 재미있을 텐데 어디 다닙니까? 2층 버스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 낭만버스는 야경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돌산대교, 소호 동동다리 같은 정류소를 2시간 동안 순환한대요. 네. 매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오후 7시 30분에 운행하고 물론 이 기존의 야간 시티 투어 버스도 있지만 기존과 좀 다른 거는 문화예술을 접목했다는 건데요. 네. 90분 동안 뮤지컬과 이 버스킹 같은 공연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비슷하게 대구에도 김광석 음악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즐거움과 시원함을 동시에 주는 여행이다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고 현장에서 바로 이용하면 되죠? 따로 예약을 해야 되나요? 네, 혹시 올 여름 이용해 보실 분들이라면 우선 인터넷에서 예약이 필요하대요. 네. OK 통합 예약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이용권은 이제 오픈 기념으로 8월 한 달 동안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합니다. 예,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수 밤바다 노래를 부르는 무리수를 두긴 했는데 여수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죠? 장어 샤브샤브도 떠오르고 정말 맛있는 것들, 갓김치 막 이런 것들도 떠오릅니다. 그렇죠. 유명한 게 많죠. 네, 자 먹을 얘기 나온 김에 물가 동향, 장바구지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농산물은 시기별, 작기별, 해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름이 오기 전에 제가 금어기, 월명기 이런 얘기하면서 수산물 가격이 좀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는 수산물 가격이 꽤 안정적으로 돌아갔고 대신에 무더위로 인해서 채소류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 봄철에 물고기 가격이 오른다 이런 소식 문재영 대리와 함께 전해줬는데 이제 여름엔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려야겠네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나요? 네, 이번 주는 그래서 배추와 고구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배추는 이제 봄 배추가 아니라 여름에 생산되는 고랭지 배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출하 작업이 지연돼서 가격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네네. 또 고구마는 핵고구마가 나오고 있는 철입니다. 네. 묵은 작년 고구마가 저장의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상태가 좀 좋지 않은 편이고요. 네. 그렇다고 핵고구마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저렴해지는 품목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여유로울까요? 네, 그러면 수산물 위주로 제가 이번 주 알려드리자면 고등어와 갈치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 고등어는 7월 어획량이 6월보다 15% 증가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한 마리에 2,700원 정도 했었는데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갈치도 이게 해수 온도도 적당하고 생산량이 증가해서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갈치가 한 마리에 7,000원, 8,000원 했었어요. 네네. 이게 지난주에 5,00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자, 말 그대로 안정적인 이 생선 가격에 따라서 물고기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고등어, 갈치 국민 생선이죠. 꼭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과일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좀 저렴해졌나요? 네, 여름은 역시 과일을 먹어야 되니까 과일 가운데서는 복숭아가 저렴한 편입니다. 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망되고요. 네. 이제 성출하기를 맞아서 백도, 황도 이 다양한 품종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평년보다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복숭아 기침 같은 것들이 좀 좋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어르신들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도 좀 즐겨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에어컨 많이 틀어놓고 좀 목이 안 좋으신 분들도 복숭아 저렴한 김에 좀 많이 사드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817님, 혼요금에 전기요금에 정말 더운 여름이다라고 하셨고요. 6624님은 회기에 관계없이 국가예산 항상 문을 열고 검사받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7292님은 알뜰폰 아무리 써도 통신비 내려가지 않네요.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목소리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